과거의 유령. 1975년 서울의 밤은 차가웠다. 김대두의 깡마른 어깨 위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내려앉았다.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안에 웅크린 것은 한 남자의 실패와 절망이었다. 그는 26년의 삶을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성공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이름 없이 그림자처럼 떠도는 존재였다. 김대두는 전남 영암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그에게 큰 사람이 되길 바라며 큰 기대를 걸었지만 그 기대는 마치 닿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았다. 그는 도시의 명문중학교 시험에 낙방했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특별한 기술도 재능도 없었다. 그저 세상이 그에게 등을 돌린 듯한 기분이었다. 어린 시절의 실패는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상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곪아갔고 결국 타인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변해버렸다. 그는 폭력과 사기라는 범죄의 늪에 빠져들었다. 처음으로 교도소 문을 들어섰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정한 지옥은 그가 출소한 후에 시작되었다. 저 사람 전과자래. 귓가에 맴도는 속삭임은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다. 공장 노동자로 새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의 과거는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가족마저도 그를 차갑게 대했다. 그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세상의 모든 문이 그의 앞에서 굳게 닫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홀로 술을 마시며 거리를 헤맸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고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영화 필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의 수치심, 교도소의 악몽, 그리고 사회의 냉대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 파도 속에서 그는 더 이상 김대두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불행과 분노를 응축한 텅 빈 껍데기였다.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괴물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 괴물은 속삭였다. 네가 이렇게 된 건 모두 저들 때문이야. 복수해야 해. 그의 눈은 이제 증오로 가득 찼고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표를 향한 멈출 수 없는 전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최초의 연쇄살인 열세일. 칠흑 같은 어둠이 광주 시내를 덮었다. 김대두의 발걸음은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한 낡은 주택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며칠 동안 이 집을 염탐했다. 외딴 곳에 자리 잡은 노부부만이 사는 조용하고 허름한 집. 세상이 그에게 등을 돌렸듯이 이 집 또한 세상의 시선에서 멀어져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증오와 탐욕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은 그에게 거대한 약탈물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는 손에 쥔 실지렛대를 꽉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그의 심장을 더욱 거칠게 뛰게 만들었다. 그는 능숙하게 창문을 부수고 안으로 침입했다. 삐걱거리는 마룻소리에 그는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다. 공포와 기대가 뒤섞인 묘한 희열이 그의 심경을 타고 흘렀다. 안방문을 살짝 열자 노부부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김대두의 심장은 폭탄처럼 요동쳤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낡은 서랍장을 열었을 때 작은 금고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잠결에 몸을 뒤척이던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거기 누구시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마치 비명처럼 그의 귀에 박혔다. 김대두의 몸이 순간 굳어졌다. 이성을 잃은 본능이 그의 전신을 지배했다. 그는 손에 쥔 쇠 지렛대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의 몸이 힘없이 무너졌다. 잠시 후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할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비명은 이내 신음으로 바뀌었고 피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진 할머니를 내려다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할머니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김대두의 심장이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내면의 괴물이 속삭였다. 네가 이렇게 된 건 모두 저들 때문이야. 복수해야 해. 그는 차가운 얼굴로 남은 돈을 챙겼다. 그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새벽녘 그는 기차역을 향해 달렸다. 그의 발 아래에는 축축한 이슬이 밟혔고 그의 뒤로는 공포와 혼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의 뇌리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더 많은 것을, 더 잔혹하게. 생각은 그의 코끝을 떠나지 않았다. 순천으로 향하는 기차 안, 그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의 풍경을 응시했다. 차창에 비친 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초췌하고 날카롭고 광기로 번뜩이는 눈빛. 그는 이제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였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김대도 아니야? 고개를 돌리자 2년 전 교도소에서 만났던 김혜운이 서 있었다. 깡 마르고 눈빛이 날카로운 김혜운은 그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었다. 사회의 냉대와 모멸을 온몸으로 겪어낸 남자. 둘은 서로를 알아보았고 곧 익숙한 범죄의 냄새를 풍기며 대화를 시작했다. 김혜운은 서울로 올라가 한탕하려던 참이었다. 그는 김대두의 눈빛에서 섬뜩한 광기를 읽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 거라 생각했다. 한탕할 건데 같이 갈래? 김혜운의 제안은 김대두에게 새로운 불씨를 던져주었다. 혼자서는 불확실했던 다음 상향이 이제는 두 사람의 공모로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았다. 그리고 6일 후 그들은 전남 무안군의 몽탄면에 있는 한 상점으로 향했다. 외딴 시골길, 주변에는 인적조차 없었다. 낡은 상점의 주인은 70대 노부부와 그들의 7살 손자였다. 김대두의 눈은 이미 그들을 먹잇감으로 인식했다. 김혜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지만 김대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창문을 깨고 가장 먼저 안으로 침입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잠에 취해 있던 노부부와 어린 손자가 눈을 떴다. 겁에 질린 아이의 눈망울이 김대두를 향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그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김대두가 이미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몽탄면 상점은 지옥으로 변했다. 김대두는 끔찍한 잔혹성으로 노부부를 살해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고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김혜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가 예상했던 것은 단순한 강도였지 이렇게 무자비한 살인은 아니었다. 김대두는 피투성이가 든 손으로 아이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아이의 작은 몸은 힘없이 버둥거렸고 김혜우는 그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피범벅이 된 채 상점을 빠져나온 그들의 손에는 얼마 안 되는 현금이 들려 있었다. 김혜우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김대두가 더 이상 동료가 아닌 살아있는 악마처럼 보였다. 서울로 함께라면 자신도 결국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배신이라는 단어가 새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신은 다음 장에서 예고된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었다. 균열의 시작. 몽탄에서의 끔찍한 밤이 지나고 김대두와 김혜우는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의 덜컹거리는 소리는 김혜운의 심장 박동 소리와 같았다. 그의 눈에는 아직도 7살 아이의 공포에 질린 눈망울이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피는 이미 말라붙어 있었지만 그 끈적함은 마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느껴졌다. 김대두는 태연하게 창밖을 보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김혜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악마와 동행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서울에 가면 큰 거 안 당하는 거야. 부잣집 털어서 평생 놀고 먹을 돈 벌자고. 김대두는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김혜운의 머릿속에는 오직 공포뿐이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단지 강도였다. 돈을 훔치는 것. 살인이 아니었다. 특히 아이를 죽이는 것 같은 끔찍한 일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김대두가 이제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미친 살인마라는 것을 깨달았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김혜우는 마치 구원이라도 받은 것처럼 안도했다. 그는 김대두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이대로 함께 있다가는 자신도 언제든지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대두야, 나 먼저 갈게. 김혜운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대두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뭐? 같이 가기로 했잖아. 아니,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좀 쉬어야겠어. 나중에 연락할게. 김혜우는 거짓말을 뱉으며 빠르게 김대두에게서 멀어지려 했다. 하지만 김대두의 손이 그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다. 그 손에는 믿을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김혜운, 너 지금 날 배신하려는 거야? 같이 맹세했잖아. 우린 이제 한 배를 탄 거야. 김대두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김혜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왜 널 배신해?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잠시 의아해했지만 곧 그 생각은 사라졌다. 이제 살았다. 그 악마 같은 남자에게서 벗어났다. 하지만 김혜운이 몰랐던 것이 있었다. 김대두는 그를 놓아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김혜운의 행선지를 짐작하고 있었고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김대두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도망쳐봐. 어차피 넌 내 손바닥 아니야. 그날 밤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김대두의 눈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이제 새로운 목표물을 향해 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또 다른 괴물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오직 혼자서만 즐길 수 있는
더욱 잔혹하고 광기 어린 사냥을 갈망하고 있었다. 김혜용과의 동행은 끝났지만 김대두의 사냥은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기 시작한 것이었다. 살아남은 자의 악몽. 서울의 밤은 탐욕스러운 짐승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1975년 9월 7일, 김대두는 중랑구의 한 주택가에 잠입했다. 그는 도시의 번화한 거리를 뒤로하고 어둠 속에 숨겨진 외딴 집들만을 노렸다. 이번 목표는 60대 노인 혼자 사는 집이었다. 그의 심장은 이미 차가운 돌덩이로 변해 있었고 죄책감 따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김대두는 망설임 없이 둔기를 휘둘렀고 희미한 신음소리마저 어둠 속에 묻혔다. 그는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챙겼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비명과 공포, 그리고 그가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모멸감을 되갚아주는 잔혹한 쾌감이었다. 며칠 후 그의 광기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 외딴 시골 마을이었다. 그는 한 허름한 집에 할머니와 어린 손주 3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 그의 사냥 본능은 극에 달했다. 어둠이 내린 밤, 그는 집의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할머니는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소리를 질렀다. 누구냐? 윽! 그의 손에 들린 흉기가 번뜩였고 할머니의 비명은 단말마의 고통으로 변했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5살, 7살 두 남자아이는 공포에 질려 엄마를 찾으며 울부짖었다. 어린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이 모든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김대두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김대두의 심장을 찔렀다. 아이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낱 살인마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그마저도 증오로 채웠다. 그래, 이렇게 증오 가득한 눈빛으로 날 봐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게 될 거다. 그는 아이의 입을 막고 질식시켜버렸다. 아이의 작은 몸이 경련을 일으키다 이내 축 늘어졌다. 김대두는 차가운 시체들 사이를 걸었다. 그의 옷에는 피가 튀어 있었고 그의 손은 끔찍한 일을 저지른 후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제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 했다. 그에게 살인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의 내면에는 이제 오직 한 가지 욕망만이 남아 있었다. 더 많은 사람을 더 잔혹하게 그리고 더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 그날 밤 평택의 외딴 집에는 4명의 영혼이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쓰러져 갔다. 그리고 그 악몽에서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피해 갈증 평택의 끔찍한 학살 이후 김대두의 내면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졌다. 그는 이제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살인의 쾌감을 위해 움직였다. 피냄새와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가 그의 중독이 되었다. 1975년 10월 2일 그는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수원 시내의 한 주택가로 향했다. 이번 목표는 신혼부부가 사는 작은 집이었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은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창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섰다. 곤히 잠들어 있던 부부는 인기척에 눈을 떴고 눈앞에 서 있는 깡마른 남자의 섬뜩한 눈빛을 마주했다.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기 전에
김대두의 흉기가 번뜩였다. 신음소리마저 삼킨 채 두 젊은 생명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갔다. 그의 손은 이미 핏물로 끈적거렸지만 그는 아무런 감정조차 느끼지 못했다. 마치 인형극을 하듯 무감각하게 시체들을 내려다보았다. 다음날 새벽 그의 피해 갈증은 더욱 극에 달했다. 그는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골프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남성 골프장 직원을 발견했다. 새벽 일찍부터 일터로 향하는 그의 모습은 김대두의 먹잇감 레이더에 걸렸다. 골프장 주변의 숲길, 김대두는 어둠 속에 숨어 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하지만 남자는 본능적으로 팔을 휘둘러 그를 밀쳐냈다. 김대두의 공격은 빗나갔고 그는 잠시 중심을 잃었다. 그 짧은 순간 남자는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우며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김대두는 분노했다. 그의 완벽한 사냥이 실패했다. 그는 짐승처럼 남자를 추격했다. 숲속을 가로지르는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나뭇가지와 덩굴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남자는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김대두는 거의 남자를 따라잡았지만 숲길 끝에 다다른 남자는 필사의 힘을 짜내어 도로 위로 뛰쳐나갔다. 이른 아침 도로를 달리던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남자의 얼굴을 비추었다. 김대두는 차마 도로로 뛰어나가지 못하고 숲속에 몸을 숨겼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남자가 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남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김대두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그는 실패에 대한 극도의 모욕감을 느꼈다. 그의 피해 갈증은 충족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깊은 심연으로 그를 몰아넣었다. 살아남다니. 감히 내 앞에서 살아남다니. 그는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다음에 만나는 먹잇감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김대두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순한 분노가 아닌 모든 사람을 향한 무자비한 보복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더욱 광기 어린 사냥을 위해 다시 서울로 향했다. 배신, 그리고 피해 청구. 골프장에서의 실패는 김대두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짐승을 완전히 깨웠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다. 오직 분노와 복수심만이 그의 뇌를 지배했다. 그는 다시 서울로 향했고 그의 발걸음은 도봉구의 낡은 뒷골목을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한때 같은 감옥에서 신세를 졌던 민호라는 이름을 가진 옛 동료를 찾아 나섰다. 민호는 김대두가 생각하기에 완벽한 공범이었다. 그는 교활하고 겁이 많았지만 그만큼 돈에 대한 욕심이 강했다. 김대두는 민호에게 자신과 함께 큰 한탕을 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이제 제대로 된 거 한번 하자. 부잣집 털어서 평생 먹고 살 돈 마련하는 거야. 김대두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지만 민호는 그의 눈빛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그는 김대두의 주변에 흐르는 섬뜩한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민호는 김대두가 제야 들어있을 거야. 저 미친놈을 속여서 돈만 챙기고 도망치자. 민호의 머릿속에는 배신의 계획이 빠르게 그려졌다. 그는 김대두에게 술을 권하며 그래, 우리 한번 크게 벌어보자고 라며 겉으로는 동의하는 척했다. 밤이 깊어지고 김대두가 술에 취해 잠든 척했을 때 민호는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다가갔다. 민호는 김대두의 품에 안겨있는 낡은 가방을 훔치려 했다. 그가 손을 뻗는 순간 잠들어 있던 김대두의 눈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민호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다. 대두야, 그냥
불편해서. 민호는 더듬거리며 변명했지만 김대두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 차가운 눈빛은 마치 얼음 칼날 같았다. 민호는 공포에 질려 가방을 들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감히 날 배신해. 김대두의 입에서 짐승의 포효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는 민호를 미친 듯이 추격했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 눅눅한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엉켜들었다. 민호는 필사적으로 달아났지만 김대두의 발걸음은 그의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민호는 자신이 훔친 가방을 꽉 쥐었다. 그 안에는 김대두가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과 그리고 피로 얼룩진 낡은 청바지가 들어있었다. 김대두에게 그 청바지는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죄악, 모든 분노, 모든 과거의 상징이었다. 민호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았다. 김대두가 그를 천천히 따라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사냥만을 갈망하는 짐승의 눈이었다. 왜 도망가? 내 걸 훔쳐놓고. 김대두는 핏발선 눈으로 민호를 노려보았다. 민호는 울면서 애원했다. 대두야, 미안하다. 돈 다 돌려줄게. 제발 살려줘. 그러나 김대두의 귀에는 그의 애원이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배신이라는 단어만이 맴돌았다. 사회가 그를 배신했고 친구마저 그를 배신했다. 그 분노는 이제 한계에 달했다. 그는 민호에게 달려들었다. 민호의 몸이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벽에 부딪혔다. 그날 밤 서울의 차가운 밤공기 속에서 한 남자의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김대두는 잔혹하게 민호를 살해했다. 그의 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민호의 축 늘어진 시신 옆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가방을 찾아냈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악마의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의 다음 행보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오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피 묻은 바지, 그리고 운명의 실타래 피로 얼룩진 청바지를 손에 넣은 김대두는 승리감에 도취된 채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었다. 그의 몸에서는 끔찍한 악취가 풍겼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람들의 비난이나 혐오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힘과 무자비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오만은 곧 그를 치명적인 함정으로 몰아넣었다. 이 바지, 이걸 깨끗이 빨아야겠어. 그는 청량리역 근처의 한 세탁소에 다다랐다. 세탁소 안은 희미한 불빛 아래 조용했다. 주인 하금배, 늦은 시간 찾아온 손님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김대두의 깡마른 몸과 초췌한 얼굴은 영락없는 불황자 같았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청바지는 그보다 더 기이했다. 바지에는 거무죽죽하게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하금배는 바지를 받아들고 코끝을 찡그렸다. 손님, 이 바지는 피 같은데?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의심이 담겨 있었다. 김대두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차갑고 능숙한 거짓말을 내뱉었다. 친구랑 싸우다가 코피가 터져서요.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금배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가 보기에 그것은 코피가 아니었다. 핏자국은 너무나 광범위했고 색깔 또한 단순한 코피라고 하기엔 짙고 섬뜩했다. 무엇보다 김대두의 눈빛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금배의 직감은 경고음을 울렸다. 저 사람은 뭔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김대두는 하근배의 눈에서 의심을 읽었다.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세탁소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서둘러 바지를 다시 받아들고 나가려 했다. 아, 그냥 됐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겠네요. 손님, 잠시만요. 하근배가 단호하게 그를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다. 김대두는 그를 밀치고 나가려 했지만 하근배는 끝까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 짧은 실랑이 속에서 김대두의 얼굴에는 섬뜩한 살기가 스쳐 지나갔다. 결국 하근배는 용기를 내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여기 청량리역 근처 늦었다.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패닉에 빠져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세탁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김대두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참한 결과에 직면했다. 그는 단 한 번의 사소한 실수가 모든 범죄의 증거인 피 묻은 바지를 세탁하려 했다는 오만함이 자신의 끝을 불러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열리고 2명의 경찰관이 그를 향해 들어왔다. 그의 55일간의 끔찍한 사냥은 피 묻은 청바지 한 벌과 한 시민의 용기 있는 신고로 인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악마의 자백. 김대두는 수갑이 채워진 채 종로 경찰서로 끌려갔다. 깡마른 몸에 비해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섬뜩한 광기를 담고 있었다. 그는 신문실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자신이 승리자라도 된 것처럼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형사들은 그에게 피 묻은 청바지를 내밀며 캐물었다. 이 피는 대체 누구 피인가? 김대두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다. 친구랑 싸우다 코피가 터진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형사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김대두가 이미 이전에 폭행과 사기죄로 복역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김대두의 알리바이를 추궁하며 그에게 압박을 가했다. 그럼 그 친구가 누굽니까? 어디서 싸웠고 왜 코피가 그렇게 많이 난 겁니까? 김대두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말을 바꿨다. 사실 동네 깡패들에게 맞았어요. 그들이 제 돈을 빼앗으려 해서 저항하다 피가 난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울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형사들은 이미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김대두가 주장하는 깡패들을 찾아가 신문했지만 모두 김대두를 모른다고 답했다. 형사들은 김대두가 단순한 폭행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들은 그가 최근 발생한 미제 살인 사건들의 범인일 가능성을 직감했다. 그들은 김대두를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다. 네가 저지른 짓을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라. 순순히 자백하면 죄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다. 김대두는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동도 없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신문실을 감돌았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김대두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에 쌓여있던 모든 범죄의 기억들이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나오려 했다. 그는 마침내 무너졌다. 그의 입에서 모든 끔찍한 진실이 살인부터 몽탄, 평택, 수원, 그리고 마지막 서울에서의 살인까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형사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는 무고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고 그 이유 또한 사회에 대한 복수라는 광기 어린 논리였다. 이틀 후 김대두는 수십 명의 경찰과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현장 검증을 위해 끌려갔다. 그가 살인을 저질렀던 모든 장소에는 이미 끔찍한 비극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평택의 외딴 집, 수원 신혼부부의 집, 그리고 마지막 배신자를 살해했던 서울의 골목길. 그는 아무런 감정 없이 자신의 범행을 재현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기자들이 그의 사진을 찍고 형사들이 그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오직 자신의 범행을 재현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경찰은 김대두가 오직 가난하고 외진 곳의 집만을 노렸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는 수사의 초점을 부유한 지역에 맞추는 경찰의 허점을 노린 것이었다. 김대두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의 계획만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피 묻은 바지 한 벌과 한 시민의 용기 있는 신고가 그의 모든 오만함을 무너뜨렸다. 김대두의 55일간의 끔찍한 살인 행각은 한편의 지독한 악몽처럼 막을 내렸다. 단두대의 그림자, 그리고 마지막 유언 법정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17명의 희생자,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눈물과 분노가 공기 중에 맴돌았다. 김대두와 그의 동료 김혜우는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피고인 김대두, 당신은 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는가? 김대두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는 차갑고 무덤덤한 목소리로 자신의 동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세상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출소 후 사회의 냉대와 멸시를 받았던 과거를 담담히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외면했습니다. 가족마저도. 나는 그저 평범하게 돈을 벌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나를 범죄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나는 그 차가운 시선에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법정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잔혹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는 무작위로 살인을 저질렀다.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그의 섬뜩한 고백에 법정은 술렁였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김대두와 김혜운 모두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김혜운은 오직 한 건의 살인에 가담했고 김대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판결에 따라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하지만 김대두의 사형 선고는 확정되었다. 그는 단두대의 그림자 아래 놓인 첫 번째 연쇄살인마가 되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김대두는 갑자기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고 말했다. 저는 제 죄를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가 전과자들을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진심인지 아니면 죽음 앞에서 느끼는 공포의 발로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1976년 12월 28일 김대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날 아침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 듯했다. 사형 집행 직전 그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그의 유언은 충격적이었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초범과 재범을 분리해야 합니다. 초범자들은 재범자들에게서 더 잔인한 범죄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교도소에서 더 큰 범죄를 계획하고 나옵니다. 그러니 그들을 따로 격리시켜 주십시오. 김대두의 마지막 말은 그가 죽기 전까지도 자신의 범죄가 사회 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사회에 전가하면서도 동시에 사회 시스템의 허점을 깨트려 본 듯한 섬뜩한 통찰력을 드러냈다.
그의 시신은 차가운 땅 속에 묻혔다. 김대두는 사회에 대한 복수심으로 55일간의 끔찍한 살인 행각을 벌였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은 공포와 체념으로 끝이 났다. 그의 이야기는 2017년 영화 보통 사람의 모티브가 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하지만 그가 남긴 핏자국과 비명소리는 한국 범죄사에 지워지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로 남게 되었다.